첫 번째 이 화두는 어제 그저께 발칵 뒤핀 노벨 문학상 김학성 교수님. 예. 노벨 문학상 때문에 한국이 난리가 나고 그날 15만 권이 팔렸다 그래요. 책이. 당일이요. 예. 30만 부라는 말도 있고. 30만 부. 예, 예. 저는 그래서 나도 이거 정말로 진짜 노벨상 하나 나왔네. 김대중 노벨상 가짜고. 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근대사 중에서 광주 사태를 비롯하여 이 좌파 4.3 사상 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썼더라고요. 네, 예. 저 노벨상 제도를 해체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목사님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할 노릇인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 상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5.18 사태를 왜곡시켰고 제주 4.3의 본질도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5.18 문제와 제주 4.3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질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저도 이제 아직 요번에 시간이 되면 저분의 5.18 관련된 책자하고 4.3에 대한 작별하지 않았다 이런 걸 제가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1절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애국 우파의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염려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예. 황교안 장군님. 아니 이게 주제가 도대체 노벨상 심사위원들은요 한국에 와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런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노벨상을 후보를 추천받아서 심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요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고세진 박사님도 네. 미국 계시면서 벌써 글을 자기 SNS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세진 박사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역사 왜곡의 문제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우리 김학성 장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년이 온다. 한강시의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5.18과 관련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온다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은 네. 그 소년, 광주의 어린 소년을 비롯해서 무고한 시민을 군이 학살했다. 군인이 이런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4.3 사건에 대한 또 소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들이 그냥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벨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잘 좀 정리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계속 세계 6위권의 선진국가인데 왜 전문적인 분야별로 이 평화상 말고 그게 있느냐, 우리가 하나도 없느냐 했는데 문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축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전하게 또 아쉬운 사정을
또 비판하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이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문단 자체가 다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김균화 그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책도 몇 권 이렇게 읽어봤지만은, 김균화 씨는 조선일보에 항상 칼럼을 씁니다.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칼럼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몰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원래 이 한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강은 이거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한강은. 기적의,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이 기적. 좌파들은요, 이게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써먹는데 아주 명수예요. 왜 한강이라는 말을 왜 쓰냐 말이야. 한강은 이거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대명사야. 한강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익힌 사건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미국의 CNN하고 기자회견에서. 예, 예. 김대중까지도 여기 위로 올려봐요. 이거 봐요. 김대중 대통령도 CNN하고 회견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김대중도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이걸 뒤집어서 노벨상을 탄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난 김대중도 노벨 평화상, 이번 문학상도 난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역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로 소설로 써가지고 노벨상 타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다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학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예술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사실은 상당히 신본주의와 동떨어진 휴머니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과 노력들이거든요. 그것이 인본주의인데 사실은 문학이나 예술의 작품에는 그런 인본주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인본주의 의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문학이나 예술가들이 대부분 다 좌파들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에 반대하고요. 신본주의에 반대하고.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고 그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학회가 이 소설가를 좀 탓하기보다는 저는 이 대한민국 좌익들이 그동안 선동들이 이 감수성 예민한 그러니까 문학가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려지지도 않고 4.3 진실도 알려지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들은 묘한 그동안 사실은 이 좌익 세계관에서는 문학가는 뭐냐면 선동가입니다, 목사님. 혁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한강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류의 혁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5.18이 진압군에 의해서 강제로 된,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그들에 대한 예를 들면 폭동, 그리고 사전에 기획된 이 48개 지소를 전부 폭행해서 그 다음에 무기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항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또 4.3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없고 그 속에 희생된 사람들만 그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저들의 의식과도 일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한강의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을 볼 때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김학성 장교와 비슷하게 어쨌든 지금 노벨 문학상이 처음 나왔으니까 축하는 해주되 그 내용들을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아직 전향 안 했어요. 전향했다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좌파 우파로 대결돼 있잖아요. 예. 좌파 우파로.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노벨 문학상 이것이 자유 통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게 저 소설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것은 자유 통일이거든요. 예. 자유 통일인데 이게 난 역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아직 그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략의 스토리와 책 제목을 보면요. 혹시 그 방송실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그 제목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작별하지 않는다. 저게 제주 4.3을 말한 겁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요. 저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저거 저 문재인을 저 문재인의 사상과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요. 네. 왜냐하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안 읽어봐서도 뻔한 게 제주 4.3에 의해 4.3 사건 때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문재인이가 4.3 특별법을 만들면서 지금 그 당시에 군법회의에서 유죄된 사람들을 다 무죄 판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9천만 원의 보상까지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작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직도 제주 4.3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명예회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작별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따라서 정말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제주 4.3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소설을 써야만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저게 이제 전 세계에 영어로 번역돼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좌파들은요 미국에 가서 그 제주 4.3 사태에 관련돼서 미국에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미 군정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책임져라라고 해서 현재 미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이의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나가게 되면 이와 더불어서 좌파들은요 마치 그 제주 4.3이 민중항쟁이고 저거를 진압한 이승만 정부의 군경이라든지 진압한 사람들을 다 악마화시키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염려가 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목사님. 결국은 이것을 소설화 시켰다고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이 소설화 시켰다. 소설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작품인 줄 알지만은 황교안 장군님 예. 소설을 쓰려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든지 그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소설이 이제 소설은 픽션에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그 소설이 인정을 받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이렇게 오르고 수상을 할 정도면은 어떤 완전히 허구는 아니거든요. 특히 역사와 관련된 것은 그 이제 그 오늘 새벽에 뭐 우리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저 카톡이 뭐 4시도 되기 전에 이제 왔습니다. 보니까 그 고세진 박사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형이 어떻게 고세진 박사를 잘 알아내 그랬더니 그 액처라고 액처 총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목사님들은 아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바로 어제 정도 쓴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저는 이거 한강시가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거나 편향되어 있다고 본 것이 이제 그 고서진 박사가 한 것은 노벨상 수상에 처음에서 자기가 이제 그 2017년도 10월 7일 날 이 한강이라는 여자가 뉴욕 타임스에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기고문의 제목이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직역하자면은 미국이 전쟁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 국민들은 몸서리를 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왜 자꾸 전쟁을 들먹이고 우리 한국은 평화주의인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고서진 박사가 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 됩니다. 미국이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고 공산주의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또 히틀러 그 침략에 대비해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한 건데 미국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이때 그 기고문에서 한강 씨가 한국에서는 매일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 대피 연습을 한다는데 2017년이면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방위 연습도 안 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것도 6.25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미군이 6.25 전쟁 중에 노건리 양민을 학살했다. 이거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학살 행위는 아니었다고 이게 또 평가가 나 있는데 이걸 왜 학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6.25 전쟁을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딱 저 정의를 해버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서진 박사는 이 벌써 6.25 전쟁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걸려서 지금은 뭐 중국 그다음에 저 러시아의 그 당시에 기밀 문서가 다 공개되고 해서 이것은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거의 역사가들이나 정의가 된 것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을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선진 박사가 이제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물론 소설가지요. 그러나 소설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것을 할 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균형된 역사관을 가지고 해야지. 또 이제 그 마침 보니까 이분이 그 고향이 광주고 광주. 그 아버지도 소설가입니다. 예. 아버지도 소설가인데 그 평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목사님 조종래의 태백산맥이 목사님 1000만 부 팔렸잖아요. 조종래의 태백산맥이 잘 알죠. 그 태백산맥을 보고 성장한 사람이 지금 40대 50대 다 거기 속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좌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화를 했습니까?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한강 씨의 저 작품도 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은 맞지만 정말 매우 아쉽고 두렵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금 전에 황 장님 말씀하셨지만은 6.25 전쟁을 대리전이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이 남한을 먹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대리전으로 보게 되면 이건 예컨대 싸움의 주체가 미국, 소련, 중국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피해자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6.25전을 대리전으로 본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예. 그거는 저 이동호 교수님. 예. 왜 빨갱이들은 이렇게 왜곡하는데 천재야? 왜 그럴까 도대체가? 그 왜곡도 배웁니다, 목사님. 아, 왜곡도 배워? 그럼요. 아, 혁명을 위해서는 왜곡이든 조작이든 뭐든지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아, 그래서 약간의 사실관계를 하나를 가지고 살짝 뒤바꿉니다. 그게 선동이거든요. 이것도 참 제가 지금 그 한강에 있었던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뭐 이렇게 작가의 말이나 이런 걸 좀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이 소설에는 이게 4.3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반란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먼저 그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을 가지고 죽였던 것은 싹 빼버리고 뭐만 끄집어냈냐면 이 혁명에 그 반란에 참여했다가 죽은 가족. 그렇죠. 이 소설의 이나의 그 아버지 오빠 동생들 그러니까 이나의 아버지는 아마 15년 형 받고 죽었다 그러면 아마 거기 그 관람했던 그 남로당이었을 게 분명한데 이들을 꺼내서 이들만의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적어도 이들이 가졌던 그 반란 사건은 전부 잊혀져 버리고 이들이 받았던 고통만 그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이들의 고통 주었던 정부군 미군과 정부군에 대한 공격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냐면 이 작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적어도 이 기존의 예를 들면 정치 질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은 이 문학가들이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든요. 앞뒤 전후관계를 빼버리고 네. 그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사건화시키고 그 중에서 사람의 감성을 질러일으키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사실은 대부분의 이 노래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곡입니다. 사삼 같으면 잠들지 않는 남도요, 뭐 핏바람이 불어오고 어쩌고 그런 게 저희가 젊었을 때 그걸 보면서 이 혁명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 혁명에 목숨 걸겠다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혁명 소설이나 그런 소설을 이용하는 좌익들의 방식은 그 내용을 살짝 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혁명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적어도 좌익혁명에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학선 교수.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소설이 노벨상 탄 이 소설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돼요? 자유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돼요? 자유통일의 정면 역행하는 소설이죠, 목사님. 역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의 본질이 규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 기름을 분 겁니다. 이 한강 소설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고 더군다나 그들이 가장 주요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식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이 폭동을 민중항쟁으로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악마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소설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일당들이 좋아할 소설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황교안 장관님 늘 그 국민의 수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의 수준이 뭐 노벨상 탔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막 그 뭐 책을 뭐 30만 권을 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그 뭐 30만 건 산 인원들 중에는 또 뭐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한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강시는 소설가인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다는 거죠. 예. 맞아.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나서야 될 역사학자들입니다. 예? 역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거 축하하지만은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언론에서 써줘야 됩니다. 예? 뭐 무슨 초치냐 뭐 저 축하하는데 초치냐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가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축하를 받으려면은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건 저는 뭐 이 한강시는 소설가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부 4.3 뭐 피해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보상받고 예? 또 그 보상까지 좋은데 아까 문재인 이야기한 것처럼 예? 군경을 그 진압을 할 군경을 예? 학살자로 모으는 이거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란 거죠. 제가 전에 뭐 우리 김학성 교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단까지 나가지고 결정이 됐으면은 시대 상황이 다 있고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뒤집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국가재정 예산을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하지 말고 사법부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80대 뭐 60대 40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판사들한테 개인적인 변상을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판사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뭔가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랜만에 그 조갑재 그 선생님이 조갑재 TV에서 강력하게 이 소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원로인 조선일보 유건일 기자가 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동호 교수님, 예. 조갑재 선생님 오랜만에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유건일 선생님은 뭐 원래부터 아주 원로 평론가인데 조선일보에 그 이분들이 그 냉혹하게 평가를 했더란 말이야.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 두 분 글은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조갑재 선생의 걱정은 아마 우리 황교선 장군의 표현대로 그 황강이라는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 자체가 불러올 파장, 그것들을 아마 걱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는 그 사건에 대한 본날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빼고 한 부분만 들추면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 역사의 사건을 다루는 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창작의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한국 그 근현대사 문제가 지금 특히 역사학자 중에는 우리 우파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는 전부 예를 들면 서울대 뭐 그 국사학과 출신들 비롯해가지고 전부 좌파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지금 우파 역사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 중에서 극히 소수만 지금 그 우파 역사학을 그나마 공부하고 있거든. 사실은 제가 보면 보수가 게을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목사님. 비겁하지, 비겁.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좌파들이 그동안 이 거짓의 성을 쌓을 때 지속적으로 싸워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조갑재 선생이 지금 이제 한강시를 비판하면 아주 그냥 매몰되는 상황에서 비판을 했다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위로 생각합니다. 올려보세요. 위로 예. 올려보세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냥 놔뒀어요. 좌파들의 그 거짓성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나중에 하나의 큰 거대한 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렸거든요. 김학성 교수. 예. 모든 소설도 결국은 작가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예? 대표적인 뭐 모든 예를 들어서 뭐 섹스피어 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게 이제 엄마가 예. 새로 시집 가는 걸 보고 된 어떤 한마디의 목적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해밍웨이도 목적지가 예, 있단 말이야. 예, 예. 해밍웨이 소설도. 예. 저도 책은 많이 안 읽어도 세계적인 문학 전집은 제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네, 예. 읽어봤는데 뭐 톨스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뭐 죄와 벌 뭐 이런 게 다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한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설도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저기도 보면 목사님 네. 한마디로 네. 작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4.3이 왜 발생했고 그다음에 미 군정이나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이걸 왜 강력하게 진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한두 명의 그 과잉 진압으로 부당하게 학살된 사람도 있겠죠, 목사님. 그거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미화해가지고 예, 근데 이 소설을 써 나가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약자편에 쓰는 것이고 야, 그 당시에 이 정권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양민 학살을 했구나.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또 이승만을 악마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네. 그럼 저 소설은 지금 노벨상인데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 보면 노벨상 작품은 다 번역된 걸 봤는데 이건 원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 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은 저의 제주 4.3의 본질이 문재인이가 말한 게 맞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건데
노벨 평화상은 우리 뭐 최초란 말을 하기도 좀 창피하잖아, 목사님. 아니 둘 다 반납해야 돼. 근데 또 둘다 반납. 문학상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역사를 왜곡시켜서 한 소설이 무슨 노벨상을 왜 탑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우리 말로 된 원서로 네. 읽게 됐다는 것이 더 큰 위험이에요, 목사님. 왜냐면 저게 영어로 된 책이라면 번역본을 읽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건 우리나라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서로. 그렇지. 그러면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일날 30만 부가 팔렸다니까 저 안에 작별하지 않는다도 있을 것이고 5.18에 대해서 소년이 온다 전 전혀 제가 모르는데 제가 두 권은 반드시 읽고서 정리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요. 예. 황 위원장님,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단체입니까? 한국 교회는 그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문재인 때 싸우다가 깜빵 3번 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김장한 어른을 비롯하여 등등 다들 입을 가만히 닫고 있고 오히려 문재인 편을 드는 거야. 교회가 도대체가 왜 존재합니까? 이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이게 정말 우리 보수 우파가 조금 부끄럽고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좌파는 약간 어쨌든 뭉칩니다.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사상으로 뭉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좌파는 약간 끈질기게 뭐 저 국가 재정 뭐 다 손을 대 가지고 살도 그 돈으로 뭉칩니다. 근데 우리 보수 우파는 그런 뭉치는 게 없습니다. 정체성도 별로 없고, 네. 예, 지금 그 국힘당 의원 중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실망하고 화나는 것은 뭐냐면은 장기표 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네. 예, 장기표 선생은 뭐 저는 생전에 뭐 몇 번 만났습니다. 그저 광화문에 나가서 뭐 식사도 하고 했는데, 장기표 선생은 뭐 좌였다가 이제 우로 온 분이고 좌에서도 배척당한 분이죠. 왜? 너무 양심적이니까. 맞아. 그 10억 그 저 민주화 그 안 받았지 않습니까? 보상금 안 받았죠. 예.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그 월남 참전 그 보상금하고 연금하고 해가지고 200 몇십만 원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벨상 탄 이 사람은요 장기표 따라가려면 멀었어. 또 그런데 네. 그 장기표 선생이 있을 때 그렇게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국회 개혁하자 할 때 국힘당에서 박수로라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예, 좌측은 물 당연히 없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우리가 광화문에서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자리 뺏길까 싶어서. 그것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예? 선거 개혁하자는 거, 예? 이런 것은 정말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으면은 왜 나를 부정선거로 저 당선된 놈으로 취급하냐? 자존심이 있으면은 그 스스로라도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 보수파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5.18 유공자들 저 후손들 포함해 가지고 전부 지금 그 각 분야에 공무원도 가산점을 둬가지고 다 취직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거 바로 잡든지 아니면은 또 그때 배제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든지 이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전체가 뭐 관공서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 방송 심지어 이제 문학까지도 이런 예술까지도 전부 장악을 당